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북은 9.19 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하여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체 회의를 개최하셔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어주십시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엿새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청와대가 안보실을 중심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고 정치권도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치와 어정은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님, 저희 처음 모셨는데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의원님. 이게 지금 북한 우리 군은 지금 두 발의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거리가 정정이 됐어요. 아침에는 250km, 지난번보다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수정을 해서 지난번보다는 좀 줄었지만 500km 두 발 다 날아갔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발이죠. 네.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또 뭔가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사일을 도발을 통해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하나는 한미 군사 연합 훈련에 대해서 네. 당신들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하면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겠다. 네. 이런 거에 대한 본인들 의사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협상에 좀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러시아의 그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좀 소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고도 50m로 날아가다가 지상으로 항항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시 또 내려가는 신형이다. 신형 미사일을 좀 시험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 군사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한미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내부 결속력도 좀 다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도 가능성들을 짚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의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의원님 이야기하고 비슷한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내세운 거는 한국의 F-35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네. 그리고 또 그 한미 군사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지난번에 그 두 가지를 집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빨리 직접적인 대화하자. 그래 미국에 대한 대화를 압박하는 거다 생각하는데. 압박의 수단이다. 예,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위험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제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제인데 500km 정도 날아가고 고도가 한 50km짜리인데 이번에 7월 25일 날 쐈는 미사일은 사거리를 굉장히 길게 늘려가지고 600km나 날아갔던 맞습니다. 걸로 예. 그러니까 사거리를 늘리는 연습을 실제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네. 오늘은 거리도 아까 좀 한 400km 나갔다 했지만은 그보다는 고도를 30km 낮춘 거죠? 아래쪽으로 낮춘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낮췄는데 거리는 500km가 날아갔으니까 500km 나갔다. 그건 무슨 추진력이 더 있겠네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우리가 직접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을 방어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하는 사드가 고도가 50km에서 150km까지만이 이게 저 탐지하고 그걸 패티어트로 요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인데 이 만약 이스칸데르가 완벽하게 돼버렸다면은 그 원래 러시아제 그 이스칸데르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저고도에서 이스칸데르만큼이나 멀리 오히려 또 더 멀리 날아가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그 미사일에 관해서나 핵에 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인데 이제는 이게 직접적인 위험이 대한민국이 위협의 대상이 된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삼축 체계로 가도 전혀 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지 않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로도 막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 그렇다고 이건 미국 본토로 향한 건 아닌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거리가 6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인 한국과 일본 이런 동북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들이 뭐 대화하자는 것의 의미다 해가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미사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것도 물론 당연히 보여야 되고 그 미사일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에 굉장히 직접적인 위험이 된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해석할 때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근데 이걸 것 너무 같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미국하고 대화자 갖고 그냥 뭐 별거아니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이 그 무기의 본질적 위협은 또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연달아 발사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대응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즉각 보고를 받았다 그러고 오전에 NSC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청와대와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상당히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연이어서 이 이스칸다르급 이 미사일을 신형인데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기동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미사일이라는 게 고점을 찍고 그대로 포물선 궤도를 거리면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하강하다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추적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를 우리 레이더로 확인을 하지만 실제 기동 후에 다시 탄착 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태욱 의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국방 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태세도 갖춰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북한이 어찌됐든 이런 신형 미사일 시험들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얻을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미 실무 협상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더 내세우고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그런 반응이 일단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일정도 나오진 않았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더 압박하고 또 요청하는 그런 멘트를 한 걸 봐서는 이런 실험들이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과 북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대화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전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다라 그러면은 보다 철저한 실무 협상 준비안을 가지고서 미국과 대화하는 게 맞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신형 무기를 선보이는 것으로서 우리 남한의 협력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도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긴급 상임위가 열린 건데 이건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는 거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위원회가 열렸을 때 참석하는 배석진 주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한국당이나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사일 도발이 4번이지 않습니까? 올려 들어가. 지난 5월 4일 날과 5월 9일 날 때 그때는 정말 대책이랄 것 없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뭐 미사일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뻔한 걸 가지고 불상의 발사체라 뭐 그런 좀 말장난이나 하고 위협하지 않다 이렇게 국민의 안보를 너무 쉽게 생각한 데에 비해서 이번에 지난 25일과 오늘 6일 만에 쐈는 오늘에 대해서는 그 탄도 미사일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정경두 장관이 항상 이래 국방부 장관한테 허물허물한 대응만 하다가 오늘 제대로 적을 적이라고 제대로 부르는 모양을 보이면서 지난번보다는 5월달보다는 진전된 대응이다. 그리고 NSC도 열었다. 한데 이 사태를 대통령께서는 그냥 별로 뭐 또 지나가겠지 하고 대응하시는 이 모습 봤을 때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에 정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이야기 하셨죠. 북한 비핵화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험난하다 말을 하시는 게 그게 그렇게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작년에 그 9.19 군사 뭐 협력하기로 했는 거 있잖아. 그걸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남북 군사 합의요.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경우도 재검토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자꾸 온갖 뭐 참 낯뜨거운 이야기 듣지 말으시고 이게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북한에 대해서 할 소리도 하고 말만 할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국방 태세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핵이 아니라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가 그 안보의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에 열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 맞았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 그러니까 거죠? 그것도 네.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식 자체를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그 정경두 국방장관이 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게 네. 지금 국방백서에는 주적 개념에서 북한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측의 대응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세를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강력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아까 정태욱 의원님도 그럼 북한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까 F-35를 들어오는 문제, 한미 군사연합훈련, 이거에 대한 대응, 이 지점은 저는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전략 자산이라고 할 만한 스텔스 전투기를 들여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북한도 정말 한미 연합 군사훈련하면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반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를 결속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의 입장도 있는 거고 우리 입장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용케 이제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좀 안보 위기로 키워나가는 것도 저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당 일각에서 핵무장론과 네, 그런 얘기 전술핵 나왔습니다. 배치를 정경태 들고 나오는 최고위원. 것은 저는 이 한미 군사동맹을 깨트리는 거고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왜 지금 북한이 미국과 전 세계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그리고 경제적인 고립,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북한이 이 국제사회에 협력하지 않고 스스로 핵무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또다시 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술핵을 가져야 되고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깨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마저 고립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당에서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삼진아웃 이제 해야 된다. 네. 남북 군사합의서 9.19 네. 이거 이제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만 당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보면은 첫 번째 항이 그럽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과연 북한의 이 미사일을 그 주권을 가진 나라가 할 수 있는 시험으로 볼 것이냐, 아니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경고이고 또 지난번 뭐 작년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우리 대통령 당국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직접 겨냥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이거 적대행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한국당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과연 거기까지 봐야 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석상의 문제가 F-35를 들여오고 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북한에서는 우리가 적대행위 한다고 그렇게 볼 볼 수 있다, 있는 것이죠. 라고 해석할 수 저는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9.19 남북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네. 그다음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그리고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을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우리 한반도가 당연히 가야 될 합의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이것은 저는 지켜가는 것이 맞지. 지금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고 남북한 군사 합의를 깨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과도한 안보 위기로 최근에 이제 한국당이 좀 친일 프레임에 휩싸여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걸 벗어나 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으로 보면 삐끗삐끗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결국 목표 지점 남북 군사 합의서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평화의 지점까지 그냥 쭉 가는 것이 맞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강병원 의원님 말씀에 네.
나 평택 강병원은 좋아하는데 또 무리한 주장도 상당해요. 지금 뭐 친일 프레임 벗어나기 위해서 핵무장론 꺼내서 슬쩍 지금 끼워 넣으셨습니다. 네, 상당히 아주 잘생긴 얼굴 점잖게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정치적으로 세게 공격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북핵이 폐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핵은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뭐냐? 거기에 대했을 때 우리가 북핵이 폐기된다면은 우리가 핵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북핵이 폐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쟁점이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동맹이 파기된다? 아니 그러면은 그 유럽에도 전술핵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핵무장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있지만은 그 전술핵이 나토에 있다 해가지고 미국과 군사 동맹이 깨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핵무장론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제 이 정부가 대전제로 출발했던 북한의 핵이 폐기되고 핵을 폐기할 의도가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이제 폐기돼야 될 상황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 9.19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더 갖고 나가야 된다고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19 선언이 하기 대전제는 9월 평양 선언입니다. 남북 공동 선언이었죠. 그것이 대전제는 그 문맥에 나오지는 않지만 살짝 핵을 폐기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제 남북 간에 너무나 군사 대치 상황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그걸 좀 저거 하자. 적게 완화하자. 그게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된 중요한 것은 북한은 핵에 있어가지고 우위가 있고 남한에서는 재래식 무기에서 첨단 무기 아까 이야기하신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완충 역할을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남북 군사 합의 문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다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하는 것 뭡니까? 남북 간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라든지. 그리고 사실 북한하고 남한하고 GP 초소를 없애는 것도 보면 실제로 정상적으로는 북한의 숫자가 훨씬 많고 우리가 숫자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숫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비율대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폭파했는데 북한은 뭐 한두 개 하고도 그다음에 안 해버렸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는 9.19 선언을 갖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북한 핵 폐기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남북 군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핵 폐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9.19 선언이 북핵 폐기가 되는 방향으로 갈 때까지 잠정 중단하든가 이제 폐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갖고 나갈 건 아닙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핵이 확실히 폐기를 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문제지. 두 분의 논리가 상당히 팽팽하기 때문에 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국회 운영위가 오늘 열리게 돼 있었는데 취소됐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오늘 북한이 미사일 쏜 거 이것 때문에 취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그래 됐는데 아침 정확하게 8시 25분에 그 원내대표실에 전화 와가지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오늘 만약에 원내 운영위가 소집되면은 청와대 NSC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국회에 와가지고 대응에 약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따질 건 따지지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대승적으로 하자. 이래가 처음에는 이제 청와대 불러서 따질 건 많은데 이번 지금 사태가 위중하다. 그래서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걸로. 처음에는 이제 이인영 대표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 수석한테 이원욱 수석한테 이제 우리 수석이 정영 수석이 전화하고 그다음 그 오신환 대표에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래 돼가지고 대국적으로 어쨌든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모양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위급한 상태 여야가 합심해서 잘 대처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간만에 아마 이 문제가 또 여야 간에 또 충돌이 있었으면 아마 이제 8월 1일 본회의 열어서 추경안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기로 다 합의했었는데 다시 이걸 가지고 한국당에서 이런 제안을 해오셨는데 여당이 받지 않아서 운영위가 또 파행이 됐다면은
또 8월 1일 날 추경안 심사하기로 한 본회의가 또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문제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그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을 때 동해에서 산불이 났었고 우리 홍영표 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동해에 산불이 나서 정말 심각한 보내주자라고 했는데 상황이니까 안 보내줬던 정영 거예요. 안보실장을 보내주자고 그걸 했었는데 또 떠올리시는군요. 네, 그때 안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그 강병원 의원은 좀 여당 사람답지 않게 뭐 말끝마다 야당을 비난하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런 게 또 재미죠. 그 대통령 한번 혼나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거를 미리 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셨고 여야간에 집권 간만에 야당 같은 모습만 자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만에 여야간에 좀 의견이 잘 맞아서 네. 청와대 멤버들이 NSC 상임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건 좋은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추경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일 이제 본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견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지금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건 뭡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개수조정 소위는 못 들었지만 예결위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예결위원들 소위원들하고 만나 보니까 글쎄 내일이 이제 그 본회의 표결 처리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전망이 어둡다는 느낌을 저는 안 될 받았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저는 어제 지금 자료가 화면에 나오는데 일단은 두 가지 문제, 세 가지가 이제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실제로 그 2,700억 정도 예정했죠. 네. 내부적인 세목이 안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무리한 무역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래대가 조금 이제 그거는 뭐 큰 쟁점이 오히려 아니고 두 가지 쟁점입니다. 선거를 의식한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관 짓는다라든지 그다음 그 실제로 재난을 대비한다는데 재난 대비 예산은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주는 돈은 거의 없으면서 재난을 핑계로 대 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지역에다가 뭐 무슨 그 선거 선심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걸러내자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국가 빚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3조 6천억이라는 빚을 내 가지고 이거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그 재원을 엄격하게 관리하자 이 측면에서 여당이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에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추경안이 좀 흘러왔던 지금 안 될 수도 있다 그러셔가지고. 예,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저는 한국당의 발목 잡기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안에 문제가 많으면 또 추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 일본의 그 무역 보복 대책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정부가 이제 2,700억 정도를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윤유덕 예결위 간사가 엊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사가 예정됐던 19일과 22일에 관련 부처 장차관은 자료를 소위에 보고하고 심사받을 준비를 다 하면서 국회에 대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 같은 걸 다 공개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략이 노출될 수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고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에 문제는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많은 제가 할 말이 먼저 하고, 많지만은 제가 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충분히 좀 이렇게 넘어가고 양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장차관들의 보고까지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추경 자체를 한국당은 반대해 왔고요. 추경을 좀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더니 이제는 이제 엉터리 추경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총선년 추경이라도 삭감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해가지고 8월 1일 날 본회의 열어서 추경안 처리하자 합의를 해놓고 막상 심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고도 안 받아주고 엉터리 추경이고 총선년 추경이라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총선 있다고 그 전에는 예산안도 심사 안 하고 추경안도 심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와 총선이 있고 또 사이에 대선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총선 예산안, 추경안을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같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경기 하방이 굉장히 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재정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어느 정부라든지 이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고령층들을 위해 가지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왔던 것은 역대 정부가 다 해왔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마치 이 정부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추경 발목 잡기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는 원안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더 이상 미루지는 마라라는 얘기시고 따져보니까 엉터리가 많더라. 선심성이 너무 많더라. 삭감해야 된다. 지금 이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